박순혁 작가님과 함께하는 박수갈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박순혁 작가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올해 이제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고 계세요? 제가 비례정당을 하나 만들까 싶어갖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정치에 입문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 당 이름은 정하셨어요. 진짜 그거 네. 그 공배도 금지시킨다고 얘기해놓고 금지도 안 하고 국민들을 좀 개돼지 취급하는 것 같아갖고 내가 빡쳐서. 또 화나셨어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 네, 개돼지가 네, 아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이제 주권자라는 거를 좀 제대로 이제 정치권, 여야 정치권에 좀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비례정당을 하나 좀 출범시킬까 하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이제 금융개혁 시민연대당이라고 같이. 금융개혁 시민연대당이요? 예. 딴 거 다 때려치우고 네.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너무나 개인들한테 좀 불공평한 시장이잖아요. 그게 뭐 금융당국이 대놓고 지금 개간들 외국인들 편들어주고 있는 이제 이런 꼴이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합쳐갖고 어차피 투표하실 때 이제 지역구는 원래 이제 찍든 이제 뭐 국민의힘을 찍든 민주당을 찍든 알아서 찍으시고 네. 비례는 한 표가 남잖아요. 근데 이제 비례를 사실 줄 데가 없어요. 그 민주당을 찍겠습니까? 국민의힘을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투표하는 게 그 300석 중에서 이제 비례대표가 47석이기 때문에 대략 해서 보면은 이제 한 16% 정도 되거든요. 예. 투표권을 이제 100으로 보면 84는 지역구고 16은 이제 비례잖아요. 그러니까 16% 해당되는 것까지 지지하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렇게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니까 84%는 이제 거대 양당 중에서 뭐 마음에 드시는 걸로 찍고 아니면 뭐 제3 찍으셔도 상관없고 하지만 비례는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네. 개인 투자자라면 여러분들의 이제 재산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 금융개혁 시민연대당에 이제 찍어주시면 제가 대충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대략 한 300만 표 정도는 나올 것 같더라고요. 비례만. 그러면은 이제 비례가 300만 표면은 대략 한 6석 정도는 이제 가능한 거니까 국회의원 6석만 6명이 있는 정당이면 아마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양당의 중간에서 캐스팅 보트로서 이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 힘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한국의 증권시장을 이제 개혁하고 금융시장을 이제 개혁하는데 큰 동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년 계획을 이렇게 딱 세우셨네요. 보고 악플이 많이 달리면 이제 취소하고요. 댓글 보고 당에 대한 창당에 대한 선풀이 많이 달리면 그런 거 신경 안 쓰시잖아요. 누가 뭐라고 아니 그거는 이제 신경 쓰세요. 그 유권자들이 표심이니까. 표심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이제 표가 무섭네, 간을 표가 보고 간을 보고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우리 박 작가님이 이렇게 저는 여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거 되게 좀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내가 총대면서 하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한번 해볼까 싶은데 그럼 오늘 댓글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번 컨텐츠 예. 댓글이 좀 반응이 시원찮으면 네. 그러면 안 해야죠. 정치라는 게 이제 국민의 뜻대로 이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방향을 이제 국정 방향을 이제 국민의 뜻에 맞게 지금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집권 여당, 야당,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의 원하는 바를 지금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으니까 들어주는 척하면서 지금 뒤통수 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제 들고 일어나야죠.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좋은 한 방법으로 이제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건 없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또 오늘 이 콘텐츠가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꼼꼼히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이팅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준비하신 건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네. 이거는 뭐 좀 생각나서 이제 준비했고요. 세계를 놀라게 한 IMF 금모으기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금모으기 운동 했다는 건 아는데 금모으기 운동이 왜 그렇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놀래켜서 이게 이제 IMF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는지 그렇죠.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오늘 설명드리려고 이제 준비했고요. 요거를 하게 된 계기는 최근에 이제 요새 그 장안의 화제인 영화 서울의 봄. 이게 770만이 넘어서면서 좀 있으면 1000만 영화. 진짜 전혀 의외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이제 지금 되게 큰 히트를 치고 있어서 위쪽에 있는 이제 이 황정민 씨가 연기하는 이분이 이제 그 전두환 예, 대통령? 전두광으로 전두광으로 나오고 이 밑에 이제 그 정우성 이분은 이제
이분이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 예.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이제 그런데 얼굴 고증이 이제 전두광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닮아 있고 네네. 밑에 장태환 그분은 상당히 얼굴은 좀 미화된 게 아닌가. 정우성으로. 엄청.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집회를 이제 용산에서 가졌는데 3만 명 정도가 이제 참여를 했었고요. 여의도에도 이제 지금 서울의 봄처럼 여의도에도 봄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패러디를 이렇게 또 멋지게 또 해주셨네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는 이제 얘기 되게 좀 유명한 얘기인데 이런 교훈을 이제 최근에 서울의 봄 영화가 이제 주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제가 IMF를 지금 갖고 왔습니다. 예. IMF 당시에 이제 국가 신용 등급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1996년만 해도 우리가 AA-였으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이때 이제 이탈리아, 뭐 호주, 스웨덴과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 폭망했던 거죠. 97년부터 이제 이게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해서 A+부터 해서 뭐 BBB 쭉쭉쭉쭉 떨어져 갖고 B-까지. B-면 거의 이제 국가 부도나 마찬가지인 상태고요. 이게 이제 IMF 터졌던 그 당시고 보시듯이 금방 극복했어요. 우리가 1999년 6월 24일 날 BBB-로 드디어 이제 투자 등급으로 올라서기 시작해서 지금 A 정도면은 이제 우량 채권 뭐 이렇게 되는데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극복하는데 1, 2년, 2, 3년 뭐 이렇게 단기간에 이제 IMF를 극복한 거고요.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IMF를 극복한 사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 초등학생이라고 우기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은 얘기하셔야죠. 네. 제가 그때 이제 98년 제가 1월달에 결혼했어요. 교과서에 IMF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딸내미가 IMF 얘기를 하길래 그 국사책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살았던 시대가 국사책이 나오다니. 길목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수장같이. 그때가 이제 98년 1월달에 제가 결혼해갖고 신혼여행은 제가 제주도로 갔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외환이 부족해서 이제 IMF가 맞은 거니까 그 달러가 지금 부족한 시국에 무슨 해외여행이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그래서 98년도에 이제 결혼한 커플은 제주도, 경주. 아직도 행복은 하시죠? 갑자기 아니요. 결혼해서 행복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요? 참고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사모님 안 보시길 바랍니다. 안 보시죠? 안 봅니다. 안 봅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환율 생각하시면 원달러 환율 보통 한 1,200원 선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1,100원, 1,300원 보통 이제 그 정도 라인대로 보통 이제 많이 움직이는데 보시듯이 이 IMF 전에는 이게 700원이었어요. 700원 하다가 그 직전에 96년만 해도 이제 달러 상황이 되게 좋아져 갖고 대략 한 뭐 750원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게 갑자기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이게 치솟아 갖고 진짜 독회처럼 치솟아 오르잖아요. 2,000원까지 갔습니다. 2,000원까지 갔습니다. 갔다가 그다음에 IMF가 빠른 속도로 극복되면서 1,200원 선까지 떨어져서 계속해서 이제 2007년도 무렵에 이제 1,000원 밑으로 살짝 떨어졌었고요. 그 이후 그때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이 나타나서 거기서 다시 치솟아 올라갔고 1,600원 찍고 그다음에 이제 떨어져서 지금 보시듯이 대략 한 1,200원에서 한 1,300원 정도 사이에서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 이제 환율 그래프를 보셔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되게 급박하게 일어난 거고요. 갑자기 IMF를 맞은 거고요. 또 갑자기 극복한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이제 사실은 IMF 때문에 이제 그 경제가 되게 힘들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 IMF 때문에 힘든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구제금융에서 달러를 받는 것 갖고 나라가 위기에 빠진 건 아니고 달러를 이제 빌려줄 때 그 조건 때문에 사실은 그 IMF 때 되게 힘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거 수용해야지 돈 빌려준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대선 후보 1, 2, 3 모두에게 각서를 서명을 해라 하는 걸 이제 사실 요구를 했었고요. 이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거 이제 요구 조건이 너무 과하다. 조금 요구 조건을 좀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이제 조선일보나 못 되실 뻔한 거죠.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이거 봐라, 역시 저 빨갱이 대통령이 되면은 IMF가 이게 이제 안 줘가지고 나라 안 그래도 힘든데 완전 절단 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막 이제
그 언론 쪽에서 공격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김 대통령이 그 말 슬쩍 꺼냈다가 다시 이제 철회하고 그때 이제 조지 소로스하고 이제 그 대선 직전에 이제 국제 통화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소로스가 이 사람 믿을만하다 보증해줘서 예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그때 결국 IMF하고 이제 1, 2, 3 모두에게 각서 서명을 받는데 이제 1, 2, 3이 누구냐? 1위 이해창, 2위가 김대중, 3위 이인재입니다. 거기 다 이렇게 서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선결 조건으로 이때 이제 IMF 구제금융 받았던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던 거는 이제 종금사고요. 그 종금사라는 데서 지금은 종금사가 다 사라져갖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모르실 텐데 이제 은행, 증권 그 이외에 이제 그 제3금융이라고 하는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는 되게 투자하고 하는 그런 돈들이 좀 부족한 나라여갖고 이제 단자사라고 하는 이제 단기 자금을 융통해주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 회사들을 이제 이른바 종금사라고 불렀는데 그 회사들이 이제 그 김영삼 정부 때 그 종금사들한테 해외에서 이제 부채를 갖고 오는 거를 허용을 해줬더니 얘들이 해외에서 이제 단기로 돈을 빌려갖고 그거 가지고 그거 갖고 시설 자금, 장기 자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게 외채 위기가 오니까 이제 단자사들, 그 종금사들이 빌렸던 그게 원래는 이제 3개월마다 만기가 되지만 3개월 만기됐을 때 계속해서 연장해 주는 거였는데 연장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종금사가 대출해줬던 걸 회수를 해서 갚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대출은 3년짜리 해줬거든요. 설비 자금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의 미스매치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 종금사부터 위기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IMF를 맡게 된 거였어요. 당시에 시내 직장이었는데 한 번에 무너졌었죠. 지원받는 즉시 이게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12.5% 그때 금리였는데 30%로 다 올려라. 이게 30% 이자를 누가 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빚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무수한 기업이 파산한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이 A 조건 때문에 사실 그랬던 거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그 30대 재벌들 중에서 30%가 망했습니다. 3분의 1이 파산한 거니까 그게 이제 이 고금리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개방해라 해서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를 50%로 늘렸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경제주권 외국인에게도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뭐 지금 경제주권 외국인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자꾸 이게 자꾸 정치적인 이런 사견을 이런 경제 문제에 자꾸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와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정보 공개 심사해라. 그 다음에 금융기관 즉각 구조조정해라. 해서 이제 금융기관에 사실은 이제 구조조정 많이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경우에 되게 문 닫은 증권사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 다니던 직원들은 이제 실업자가 되고 뭐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경영 및 지배 구조를 즉각 개선해라. 그래서 해고의 유연성을 이때 얘기를 했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IMF 전까지만 해도 모든 직장인들은 직장에 한번 취직을 하면 정년 퇴직될 때까지 이제 다니는 평생 직장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제 구분이 생기게 된 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밑에 노동시장 유연화 이제 요거와 같이 이제 비정규직 확대되고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 이제 고용 불안 현상이 생기게 된 게 이제 바로 이 IMF 때 했던 조건 때문에 사실 그랬던 거고요. 이제 뭐 그런 얘기고. 그랬는데 이 IMF를 이제 빠른 속도로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한 게 사실은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보시듯이 여기 이제 아기 아주머니가 이제 아기를 포대기에 얹고 이제 그 돌반지 뭐 이런 거 이제 다 갖고 와서 다 이제 바꿔간. 그래서 이 90년대생이 그 돌반지가 없다는 얘기도 많이. 엄마가 갖다 줬어요. 슬픈 얘기인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한지를 여러분들이 모르신다고 설명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금모으기 운동이 왜 대단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금을 모아갖고 이 달러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이제 갖고 국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들어오는 방법으로 그러면 금이 국제에서 팔면은 다 달러로 쉽게 바뀌어지니까 있는 금 다 모아갖고 달러로 바꿔오자는 이제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금을 다 이제 받아서 모아서 달러로 바꾸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도 보시듯이 금이 금괴가 아니에요.
돌반지나 이게 열쇠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다고. 금괴면은 순수금이 아니니까. 이거를 이제 제 그 고등학교 선배님이 이때 당시에 이제 삼성물산에서 이 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달러로 바꾸는 그 일을 직접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금 1온수당 달러 얼마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금괴가 아니고 이런 이제 기금속이니까. 그러니까 죄다 모아도 값어치가 제대로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막 애국심에서 다 모아놨는데 잘 활용해야 이거를 달러 어떻게 바꾸지 막 네.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접촉을 했대요. 이제 금을 이제 취급하는 호주 쪽에 이제 얘기가 돼갖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금괴가 아니고 이런 거니까 거기서 이제 이거를 얼마를 줘야 될지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거 다 녹여갖고 이제 금괴로 만들어갖고 하면은 아마 그 가치가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사실 어떤 거냐면은 24K 해갖고 사실 팔았는데 사실 24K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안 녹여보면 모르니까 24K라고 했는데 사실 18K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 호주 쪽에서도 얘기한 게 그 24K 이렇게 이제 뭐 라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냐. 18K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 진짜.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답답하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사람들이어갖고 24K라고 해서 했으면 아마 24K일 거다. 그게 통했다는 게 더. 일단 한번 녹여보고 녹여서 한번 해서 다 해보고 그래서 혹시 차익이 생기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물어주든지 하면 되지 않냐. 이제 주는 돈에서 우리가 까주든지 하면 되지 않냐 해서 계약을 하고 이제 달러를 들어오고 녹였대요. 녹여서 보니까 정확하게 24K. 야, 그러면 이거 진짜 뭐 대단한 국민성 같아요. 솔직하고 그 진심도 통했고. 그러니까 18K를 갖고 와서 24K라고 거짓말 사기치고 파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신용등급이 그렇게 빠르게 다시겠죠. 금모으기 운동에서 비롯된. 그래서 호주에서도 깜짝 놀랐대요. 이 사람들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네. 그래서 감사해 보니까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사실은 이제 한 18K 갖고 와갖고 24K라고 속이고 팔아갖고 돈을 좀 더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순순히 장롱에 있던 금을 내놓았고 왜 서구인들 특히 유럽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경악했나.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저런 애국심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우리는 그렇게 사실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화폐 역사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정답은 우리에게 금이 화폐인 적이 없었던 반면에 서구인들 특히 유럽에서는 금이 늘 화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IMF 같은 시기에는 더 이게 중요한 화폐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럽에서는 이제 금 이꼴 화폐인데 특히 이런 위기 상황에 가치가 더 있는 화폐예요. 그 위기 상황이 터졌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원화를 팔아갖고 금을 사야 되거든요. 금을 모아야 되는데 금을 내줬으니까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 유럽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거꾸로 하고 있으니 남유럽에서 이제 이 IMF 비슷한 사태가 터졌잖아요. 최근에. 그때 어떻게 했냐. 그리스 리라를 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금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우리는 있는 금을 팔아갖고 원화를 갖고 가니 저 사람들이 보기에 유럽 사람들이 저 새끼들 미쳤네. 이렇게 느끼진단 말입니다. 이게. 약간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답답하게 그렇죠. 위기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유럽 사람들한테는 상식인 게 우리한테는 그게 상식이 아닌 거죠. 그게 역사적 금에 대한 그 관념의 차이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 사이에 관념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유럽에서는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금화가 널리 사용됐습니다. 역사가 되게 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당연히 금으로 만드는 거지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유럽에서는 되게 팽배했던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BC 610년에 만든 리디아 금화라는 거고요. BC 610년에 이제 리디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발행했던 금화. 저게 이제 현존 제일 오래된 금화고요.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마 때도 다시 금화가 이제 주요 통화로 많이 쓰였고요. 요거는 뭐냐면 시저 암살 기념 금화입니다. 시저 아시죠? 카이사르. 카이사르를 누가 죽였죠? 브루투스가. 그래서 발행자가 브루투스예요? 브루투스 맞아.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이고 이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금화예요. 이 유럽에서는
이 옛날부터 왜 이렇게 금화가 널리 사용됐을까요? 고대 그리스 로마 같은 데는 옛날부터 해외 무역이 되게 활발했어요. 그 국제 통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금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고대에서 금화가 쓰인 겁니다. 그리스하고 로마는 사실은 이제 좋은 땅이 아니에요. 농산물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식량을 사왔어야 돼요. 네. 주로 어디서 사왔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소아시아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 소아시아가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는 농사가 되게 잘 되는 지역이어서 터키에서 식량을 사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터키 사람들이 식량을 팔 때 그리스 돈, 로마 돈 갖고 가면 안 줄 거 아닙니까? 금을 갖고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금화가 쓰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면 화폐의 역할을 그때 그렇습니다. 금이 예. 담당을 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국제무역을 했나요? 안 했죠. 우리나라 자체에서 다 자급자족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국제무역이 필요가 없었고, 예. 그러니까 금화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금화에 이제 정부가 자꾸 농간을 부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구리 섞고 모 섞고. 예. 금화 한 개는 곧 금 1g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었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이제 부족하니까 금이 나중에는 0.5g도 되고 0.1g도 되고 0.01g도 되고. 그래서 누러거나 시꺼멓거나 그런 악화를 그때 한번 보여주시긴 했습니다. 예. 국가가 국민을 속이는 거고 국가가 국민을 속이니 국민도 국가를 속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국민들은 깎는 거죠. 테두리 깎아서 그 얘기 말씀드렸고 그러다가 이제 지폐가 발명됩니다. 지폐의 발명가 금본위제라서 금본위제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금본위제라는 게 실제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통화의 표준 단위가 일정한 무게의 금으로 정해져 있거나 또는 일정량의 금 가치에 연계되어 있는 화폐 제도를 금본위제라고 합니다. 이 금본위제 하에서 지폐는 사실은 금을 바꿀 수 있는 금 몇 그램을 바꿀 수 있는 증서예요. 원래 처음에 지폐가 발명된 거 자체가 이제 금을 금 보관소에 맡기면 그거를 이제 빌려 써줄 거 아닙니까? 네가 금을 1g을 맡겼다. 차용증. 그거 차용증을 갖고 딴 사람들한테 그냥 넘기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차용증을 갖고 가면은 금을 주니까 그게 지폐의 원형인 거거든요. 금본위제 초기 형태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이제 금화로 발행해서 시장에 실제로 유통시켰는 건데, 근데 이제 금속 화폐는 운반의 불편성, 도난의 위험성,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고액건이라서 쪼개기가 어렵다는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거를 좀 금 보관증을 대신해서 유통을 하자 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금본위제고요. 지폐와 보조화폐를 발행하는 제도.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인 은행권을 금으로 교환해 주는 거를 금태환이라고 합니다. 금태환.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차 지금은 이제 이 금태환제는 사라지고 금본위제도 사라지고 그 금의 위치를 지금 달러가 대신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 그거는 좀 더 디테일한 얘기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한번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일단은 지폐는 금교환권이다. 뱅크로는 뭐냐? 이제 이거는 은행에서 이제 그 금을 담보로 해서 지폐를 발행하는데 더 많이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은행에서 이제 갖고 있는 금이 만약에 100억이면 한 1000억치 지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그 10배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폐를 발행해도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금을 바꾸러 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저 은행이 되게 부실하대, 위험하대. 그러면지. 예, 하면은 빨리 가서 금을 빼내려고, 빼오려고 다시. 예, 금을 빨리 바꿔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달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뱅크런입니다. 예, 은행으로 달려간다. 예, 은행이 금이 부족하대라는 얘기가 들리면 빨리 가서 은행에서 금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기서 뱅크런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구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IMF 위기가 터졌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로 원하는 똥값이 되겠죠. 그렇죠. 환율 막 올라가는 거. 똥값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똥값이 되기 전에 은행에 달려가서 금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고전적 의미의 뱅크런인데, 근데 한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IMF 맞은 한국에서는 금을 팔아서 원화로 바꾼다. 오 마이 갓.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게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보고 특히 유럽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가네, 막 이렇게 느끼는 거죠. 예, 자기 손해를 이제 감수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금을 갖다 바치는 나라를 이제 국민들을 보니 저 나라는
실제 금방 그 IMF를 극복하겠네. 해서 한국에 투자해야 되겠다. 해갖고 실제로 그때 이제 유럽 쪽에서 먼저 투자가 들어왔어요. 독일에서 먼저 이런 걸 달러를 보고 갖고 깜짝 들어왔고요. 놀라서 야, 저 회사는 믿으면, 저 나라는 믿을만 하겠다. 보통 보면은 이제 저런 형태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원화를 갖고 가서 금으로 막 바꾸는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통상적인데, 저 한국이라는 이상한 나라는 오히려 금을 원화로 바꾸니. 야, 저거는 진짜 개인들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저런 나라니까 저거 금방 살아나겠네. 야, 이거는 좋은 투자의 기회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유럽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쪽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달러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대단한 거네요. 대단한 거. 이 대단한 거를 처음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진짜 문제라고요. 이런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건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해주니까 내가 처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 부위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들 진짜 한국의 지식인들, 언론들 진짜 공부 좀 합시다. 이거를 사실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런 금태한제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꿰뚫고 있어야지 이게 사실 얘기가 되니까 그 금태한제만 꿰뚫고 있어서 안 되고 한국의 화폐 역사에 대해서도 사실 꿰뚫고 있어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작가님 띄워주기 위해서 저는 무조건 모르는 척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렇습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념에서는 금 이꼬르 돈이라는 관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시잖아요. 금을 그냥 이제 금붙이 기금소 이렇게 생각하시지 화폐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쵸. 왜 그러냐? 화폐했던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화폐 역할을 했던 게 왼쪽에 있는 주로 저 쌀 가마니, 그래서 연마지기. 그래서 이제 심청이가 자기 몸을 팔 때 돈을 안 받고 뭘 받았죠? 공양미 300석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공양미 300석이 이제 지금 그 현가하면 대략 한 5억 원 정도예요. 5억 원이래요? 예, 5억 원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제 화폐를 많이 쓰는 나라였으면 그러면은 이제 공양미 300석이 아니고 뭐 엽전 3만 개, 뭐 그렇죠. 상평 통보 뭐 얼마 이렇게 그렇게 됐을 텐데 그 심청전 나오는 그 무렵만 해도 이제 이게 화폐가 물물화폐, 특히 쌀. 그 다음에 또 주로 많이 쓰였던 화폐가 뭐냐 하면은 면포입니다. 면포? 예. 면포. 그 균역법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그 군대 가는 대신에 포를 대신해서 면포를 대신해서 이제 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면포 옷감이 이제 사실은 화폐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쭉 진행되다가 이게 이제 요 보시는 상평통보라고 나오잖아요. 예, 상평통보 언제부터 쓰이냐면은 대략 이제 숙종 때부터 쓰이기 시작하는데 이 상평통보 자체도 보시면 금이 아니에요. 구리입니다. 구리. 그럼 누리끼리 한 그런 예. 구리. 우리가 동전이라고 써야되나요? 왜 동전을 쓰냐? 구리 동자입니다. 우리는 구리를 갖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쓸 때도 이게 구리의 가치에 연동돼서 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금속의 가치 이꼬르 화폐 이런 과거에 이제 유럽에서 했던 금본위제나 이런 형태의 그런 관념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왜 없었냐 하면 결국은 바로 이 중농주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조실록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전하의 사용을 폐지한 지가 200여 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려 때도 이제 한번 그 이제 주화를 발행한 적이 있었는데 잘 안 쓰였어요. 그래서 안 쓰여서 없앴고 그 이제 그 얘기입니다. 20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돈이 많은 물건이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른 나머지 입지도 먹지도 못하는 물건으로 여겨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폐고 이런 가치는 이제 사회적인 그 합의에 따라서 이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선조에서는 이제 조선조 이 인조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화폐를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화폐를 돈이라고 생각하지 자체를 않았다는 이제 그 얘기고요. 예. 그리고 처음 사용할 때는 통화량이 많지 않으므로 집이나 토지, 우마를 매매하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돈으로 술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일점만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면 곧바로 취하고 배부를 수 있게 되는 이익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폐를 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그런 그렇습니다. 예, 돈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물건 사려면 쌀 한 가마니 주고 사고 하니까
뭐 물건 사러 갈 때 쌀을 갖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다니면 무거워라. 예. 그 양식을 여기 나오는 양식을 예. 싸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갖고 다니다 보면은 이제 저 가만히서 셀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곡물을 네. 흘려버리는 일도 없이 어느 나라에 통용되는 화폐가 될 것이니 여조에서 화폐를 통용시킬 때 먼저 주식점을 설치했던 것은 바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조실록에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도 화폐를 한번 써보자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뭐랄까 해외 무역보다는 안에서 이제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나라였고 그 다음에 농사꾼한테 세금 걷기가 좋아요. 토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예. 상업하는 사람들은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세금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선조 내내 중농주의 정책을 펼친 거고요. 네. 우리가 사농공상이라고 하잖아요. 선비사 두 번째가 농부입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야 하는 게 바로 저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공업이나 상업, 특히 상업은 이게 조선조에서 이제 인위적으로 상업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이 활발하지 않으면 화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폐가 되게 필요 없었던 거고 그러다가 인조 무렵에 이제 화폐의 필요성을 이제 정부에서 느끼기 시작해서 이제 화폐를 보급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정책 토론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러다가 상평청이 설치되어서 조선 통보를 주조하고 동전 유통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전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숙종 4년 허적의 제안으로 상평 통보를 주조하면서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숙종 때 1678년부터 우리는 화폐라는 걸 쓰기 시작했고요. 쓸 때부터 처음 굴이었고 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 이꼴 화폐라는 관념이 없어서 우리가 금을 쉽게 IMF 때 금 내놓으라 하니까 오케이 내놓지. 금값 요새 많이 올랐대. 잘 됐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옛날에 금본위제나 이제 유럽에서 금 같은 경우는 이게 국제 무역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금의 가치, 금화의 가치 이꼬로 그 갖고 있는 금의 가치하고 동일하다는 그런 관념이 있었는데 우리 상평 통보에는 그런 관념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이거 상평 통보 갖고 뭐 10,000원 이렇게 하면 그게 제작 비용이 얼마가 들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부를 믿고 10,000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유통을 했다는 거고요. 참 잘 믿어요 그런 거. 예. 그게 이제 국민성이 그게 유럽하고 우리 이제 역사하고의 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금모균대이 가능했던 거고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는 알고 있어서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누가 알았냐?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게 서구와 우리의 금에 대한 관념의 차이를 파악하고 있어서 이거 한번 먹혀야겠다. 잘 이용한 거예요. 위기 극복의 그 타깃책으로. 예.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그런 정말 이 풍부한 독서량, 엄청난 독서량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나온 게 바로 금모균동이다. 이게 이제 한국의 역사, 그 다음에 한국의 화폐 역사, 서구의 화폐 역사를 다 깨뚫고 있어야 이게 한국의 금에 대한 관념하고 서구의 금에 대한 관념이 다르니까 우리가 금을 모아갖고 금 자체로 모아서 그 팔아서 획득한 달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IMF를 극복하기에 충분한 이제 달러는 아니었는데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저 나라는 가망 있는 나라구나. 저 나라에 투자해서는 돈 떼이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한데 그 믿음을 주는 그 방법으로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거를 생각했다는 게 저게 이제 대단한 사실은 통찰력, 해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지도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똑똑해야 됩니다. 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너무 멍청하기 때문에 똑똑한 제가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서 이 정치를 한번 크게 좀 흔들어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이제 뭐랄까 그 깊은 함의에 대해 갖고 설명해 주는 놈이 없어요. 민주당이 이제 DJ 정부 정신을 이제 계승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진짜 DJ 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님의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제 정말 엄청난 해안과 통찰력, 이제 독서량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다 함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님을 계승한다고 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데서 이런 거는 되게 잘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쥐들이 몰라. 모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국가 부도의 날 같은 영화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모르니까.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이 삼김 시대,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때에 비해서 지금 한 20년 지났는데 정치는 성장하긴커녕 오히려 퇴보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좀 지식 수준이나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하고 그 소통하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천재하게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한번 그 모범을 좀 보여야 되는 그런 좀 시대적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박 작가님도 그렇지만 저도 이번 콘텐츠에 대해서는 댓글이 어떻게 달리는지 유심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기 꼭 악플 많이 달아주셔갖고 이제 제가 못 정치에 나가게? 나가는 일이 접게? 없게 마음을 접을 수 접게? 있게 많은 악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댓글이 터지겠네요. 예, 어떤 예. 식으로 간지 한번 오늘부터 밤을 새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저는 이제 박순희 작가님과 또 미니 인터뷰를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예. 일단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댓글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채권부위 어쨌든 뭐 10만까지 가는데 약간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수갈제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